입주 물량이 지금 2025년, 2026년, 2027년으로 이행되면서 계속 줍니다. 분양 쪽은 2000년 이후에 최저, 저희가 이제 집계한 이후의 최저라서 2000년이라고 표기를 한 거고요. 사실상은 역대 최저입니다. 근데 분양은 뭐냐면 이제 2025년에 분양을 하면 3년 뒤에 입주하는 물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20 거의 7년, 8년까지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이 줄어드는 게 2029년까지도 계속 갈 여지가 있는 게 분양인 거죠. 이렇게 되면 될수록 서울 쪽에서의 청약 경쟁률은 계속 과열이겠죠.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사실 지난해 부동산을 휩쓸었던 키워드는 얼죽신, 그러니까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이런 트렌드였거든요. 네. 이런 트렌드도 올해에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구축이니까 선호도가 낮고 신축은 이제 막 지어졌으니까 선호도가 높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시는데 사실은 두 개가 연결돼 있습니다. 신축의 몸값이 높아진다는 얘기는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해서 신축으로 만들었을 때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레미안 원베일리를 하나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여기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고 재건축했던 사업장이잖아요. 그래서 5,600 정도의 이제 분양가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분양을 했고 입주를 하자마자 평당 1억을 찍어버리는 뭐 그런 효과들을 발휘했죠. 신축 효과죠. 신축 프리미엄 효과.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사업성은요, 이게 신축이 됐을 때 얼마나 프리미엄이 형성될까냐로 결정이 됩니다. 거기서 일반 분양가를 얼마를 책정할 거냐로 정해지는 거예요. 얼죽신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혹은 택지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호 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의 관계랑 비슷하고요. 이걸 하나를 예를 들면 전세라는 상품들이 오르면 월세로 빠지는 거죠. 월세가 더 싸 보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월세 쪽으로 빠지면 월세가 급등해서 월세가 비싸지잖아요. 네. 그럼 다시 전세로 오죠. 그러면서 이게 밀고 당기면서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밀어 올리는 거예요, 서로. 그런 효과를 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얼죽신 효과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집중하시는 경향성을 보이면 신축이 최고야 이렇게 계속 주장하시면 주장할수록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이 개선이 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각의 부동산 유형들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최하단에 임대차 가격이 있고요. 사용가치에 해당되는 전월세 가격. 전월세 가격 위에 뭐가 있냐면 공시가격이 있어요. 공시가격은 이제 세금 산정을 위한 것들. 그리고 세금 산정을 위한 공시가격 위에 뭐가 있냐면 시세보다 싼 금매물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금매물가 위에는 분양가, 이렇게 신축 분양가들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분양가 이 근방에는 이 시세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유형들은 다 주고받습니다. 상호 간에. 최근에 분양가가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지면요, 매매 시장 쪽을 자극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한 부분만 이제 떼어내서 얼죽신 현상이 있으니까 신축이 최고야 하는 것들이 다른 자산군들도 따라갑니다. 네, 마치 얘만 혼자 잘 나갈 거야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강벨트 쪽으로 가격 회복을 웬만큼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굳건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더 격차가 벌어진 쪽이 이쪽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지 이쪽이 아래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올해 뭐 주택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 재개발을 앞둔 구축 아파트를 들어갈지 아니면 신축 아파트를 들어갈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뭔가 가져가야 될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기준은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제 분담금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죠. 집값이 4억짜리인데 분담금만 4억이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건 신축 이후의 프리미엄이에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분담금은 어떤 이슈냐면 원가 개념입니다. 공사비에 따라서 분담금이 추가되는 뭐 그런 이슈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원래 거주하던 헌집이 18평이다. 근데 새롭게 지어져서 재개발, 재건축해서 지어지는 건 내가 34평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전용 84. 그러면 분담금이 커지겠죠. 그러면 그 분담금은 어디에 반영되냐면 내가 원래 들어가려고 한 34평에 이미 포함이 돼 있어요.
가격에. 그래서 원가예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분담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전자산, 그리고 분담금 수준에 따라서 내 최종 가치가 이제 분양가잖아요. 분양가보다는 조금 저렴할 수 있는, 일반 분양가보다는 조금 저렴할 수는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입주했을 때 프리미엄이 뭐냐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프리미엄을 계산하실 수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분담금까지 고려하고 종전자산까지 고려했는데 프리미엄이 한 3억, 4억은 붙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거죠. 반면에 최근 이제 강북권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분담금에 왜 민감해졌냐면 프리미엄이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프리미엄이 반영이 안 되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라면 차라리 신축이 낫죠. 이미 확실한 자산이 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선택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을 본인의 역량으로 계산해내서 여기서의 프리미엄이 이 정도는 형성될 거야 라는 계산이 쓰시는 분만 접근해야죠. 그 계산이 안 쓰면 지금 명확한 신축을 선택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신축이 된다라는 그 보장상에서는 프리미엄은 주변 시세를 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내 조합원 분양가 고려하면 얼마 이상은 내가 차익을 가져가겠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다면 기존 신축을 매입했을 때는 이게 얼마가 오를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좀 달라요. 그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GTX 이슈에 따라서 가치가 상승할지 혹은 입지적인 가치에 의해서 상승할지 교육이 좋아서 그럴지 신축 효과가 있을지 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신축을 사서 가치 상승을 유도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양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3년 뒤에 입주하는 걸 현재 분양가로 고정해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스크를 좀 회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물가 상승분을 온전히 다 가져가면서 3년 뒤에 신축 프리미엄 효과들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약금만 일단 내잖아요. 그래서 자금 소요에 대한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완화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 틈새 시장 공략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첨제 이런 부분들을 노려서 해도 뭐 몇백 대 1 이래버리니까 실제 당첨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작년에는 청약 무용론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당첨 확률도 더 낮고 월 납입금도 오르고 이래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엔 그래도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청약 통장 가입자 현황을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는 다 가입한 수준입니다. 2,800만 명이 가입을 해 있고요. 그 중에 1순위자가 한 1,800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난 양이고 이 1,800만 명의 1순위자가 존재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무용론이다 뭐 가입자가 이탈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감소하는 수준은 한 50만 명, 한 100만 명 수준 감소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1순위자가 너무 많아요. 과거에 한 10년 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10년 전에는 한 1,300만 명 정도였거든요. 1순위자가. 지금 1,800만 명 수준이니까 총량은 오히려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항상 경쟁이 발생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 공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대 조건이 항상 뭐냐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에 대한 우대 조건이 하나 있고요. 경쟁이 발생하면 청약통장을 얼마나 많이 납입했나, 납입 횟수, 순차제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걸 또 중시하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가입 기간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오래 가입했냐에 의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더더욱 유지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최근에 이제 배우자의 그 기간도 인정을 해서 청약 가점상에서 3점 또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청약을 안 하는데 배우자가 한다. 그럼 내 통장도 유지하는 게 좋은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 조건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점제라는 것들의 대상이 될 때도 청약통장 보유 기간들을 고려하니까 25만 원을 난 납입을 못하니까 해제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기간에 대한 충족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민영 청약을 하시려면 예치금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기준을 또 충족을 해야 타입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청약통장은 버리시지 않고 유지하시는 게 여러모로 특히 무주택
무주택자라면 이미 주택이 있어서 청약통장을 안 쓸 일이 없어 하는 경우에도 덜어 필요하긴 합니다만, 내가 무주택자고 청약통장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시고 계시다면, 특히 최근에 미성년은 또 5년까지 인정을 해야 600만 원까지 납입금을 인정을 하니까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청약통장은 가입을 시켜서 성년이 됐을 때 그걸 누리게 되면 나중에 뒤에 가입한 분들이 그분들을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지하시는 게 좋다. 올해 부동산에서 많은 분들이 또 공급 절벽을 예상하시는데요. 특히 민간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에 최저라고들 합니다. 사실 분양 시장은 올해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저희 이제 부동산 R14가 이제 공급 쪽에서 이제 두 가지 지표들을 발표를 해요. 첫 번째는 입주 물량. 2025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만 채 정도가 줍니다. 2026년으로 갈수록 더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실물이 되는 입주에 대한 얘기고요. 말씀하신 거는 분양 쪽이잖아요. 분양 쪽은 2000년 이후에 최저라고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집계한 이후의 최저라서 2000년이라고 표기를 한 거고요. 사실상은 역대 최저입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로 보셔도 25년에 최저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전국 단위로 한 20만 채 이상은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16만 호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미확정치를 포함해서 봐야 16만 호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20만 호 아래로 내려온 것도 충격적인데 역대 최저 수준이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까 입주 물량을 설명드렸잖아요. 입주 물량이 지금 2025년, 2026년, 2027년으로 이행되면서 계속 줍니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 쪽이 하락 전망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매매랑은 달리 전월세 시장은 이 입주 물량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분양은 뭐냐면, 이제 2025년에 분양을 하면 3년 뒤에 입주하는 물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2020 거의 7년, 8년까지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이 줄어드는 게 2029년까지도 계속 갈 여지가 있는 게 분양인 거죠. 굉장히 리스크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서울 쪽에서의 청약 경쟁률은 계속 과열이겠죠. 그래서 작년 2024년에 서울 쪽의 청약 경쟁률이 110대 1 정도 됩니다. 110대 1이라는 건 역대 최고치가 2021년에 164대 1이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최대인 거예요. 100대 1 정도 되면 굉장히 과열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2014년부터 가격이 회복될 때가 있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인데, 그때 이제 회복될 때 보면 그때 청약 경쟁률이 30대 1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50대 1도 아니고 100대 1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대기 수요가 상당하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거고, 이걸 이제 한 개 단지로 가서 뭐 레미안 원펜타스다 이러면 거기에만 10만 명 이상이 몰리는 것들을 보고 계세요. 그러면 대기 수요가, 물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슈로 로또 분양이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걸 10만 명 이상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서울 쪽의 대기 수요가 여전히 상당하다라는 걸 시장이 증명하고 있으니까, 그걸 뭐 다른 해석을 투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또 간단하게 상업용 부동산 쪽도 볼게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불황입니다. 그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10곳 중 한 곳이 공실일 만큼 내수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는 좀 매도를 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자, 이 부분들은 선택제 시장이 된 거잖아요. 선택제 시장에 투자하는 방식, 이제 커머셜 시장인데, 이 시장에 들어오는 방식은요, 저렴하게 사서 시장이 활성화될 때 엑시트하는 형태예요. 말 그대로 투자재 시장인 거죠. 근데 지금 공실이 늘고, 그리고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데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초 매입가에서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선택제 시장이니까 결국은 공실이 있다면 공실을 채워야 원래 가치를 보장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억 원짜리 상가를 샀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저기 공실이면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비용이 나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누가 살까요? 네. 공실이 채워져야 수익성이라는 것들에 의해서 이게 10억 원의 값어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용은 공실을 채웠을 때도 중요한데, 채우고 났을 때의 수익률이 거의 이 몸값을 좌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얼마를 주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게 얼마인지를 따져서 이 비용만큼에 대한 그 수익률에 따라서 이 물건의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실이거나 이렇게 시장에서 지금 수요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10억 원에 샀어도 공실이라면 1억 원에 파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대출도 못 갚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은데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실이 늘어나고 시장이 침체될 때 매각하는 게 아니고 임차인을 어떻게 맞춰서 이 가치를 높여서 이걸 매각을 할지가 일단 우선적으로 고민할 사항인데 그조차도 여의치 않으면 자산 가치가 제로에 수렴할 수 있습니다. 매각 자체가 안 되고 마이너스로 대출금만 나오고 있다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이잖아요. 그럼 자산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훼손되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시면 공실일 때 매각하는 게 최악이죠. 매수자가 완벽한 우위를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매수자는 요 시기에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괜찮은 알짜 상가를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시다면 이걸 저가에 매입해서 임차인을 맞출 능력이 있다면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죠. 근데 매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각 시기로는 좋지 않은 거죠. 지금 시기 자체는. 근데 상업용 시장은 부침이 큽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이 부침이 크고 지금 소비도 위축돼 있잖아요. 올해도 좋아질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런 대체재 시장, 선택재 시장, 틈새 시장은요. 주가 되는 그 주거용 시장 쪽, 필수재 시장 쪽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기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던 게 상가 시장, 오피스 시장은 언제 살아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 많이 주셨거든요. 주거용 시장이 살아나야 상업용 시장이 살아납니다. 이쪽에서 돈이 돌아야 필수재도 시장이 안 살아났는데 선택재 시장만 화랑인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그래서 일단 필수재 시장 쪽에서 온전히 살아나는 것들을 보셔야 비주거 유형, 틈새 시장에 해당되는 것들도 살아날 여지가 생긴다. 오피스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금리가 인하하면서 살짝 반등하다가 다시 조금 주춤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에 올해 좀 오피스텔 매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특별하게 주의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오피스텔에 투자하실 때 마케팅 멘트를 보면 그 평당가를 아파트랑 비교해서 뭐 싸다 비싸다 이런 광고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거기서 주의하실 점은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대상이고 계약 면적 기준을 추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유형은 주택법이고요. 주택법에서 이 전용 면적, 전용 84, 전용 59 이런 형태들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일단 다르고 법이 달라요. 법이 다른데 오피스텔이 싸다 비싸다를 아파트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고요. 그래서 비교를 하실 때 오피스텔을 매매하실 경우는 지금은 오피스텔 재고가 꽤 생겼잖아요. 오피스텔끼리 비교하셔야 돼요. 주변에 위치한 오피스텔 대비 이게 저렴한지 아닌지, 신축인지 구축인지 이것들을 비교하시면서 특히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요새는 이제 아파텔 개념에서 주거 중심으로 생긴 단지들이 꽤 있어요. 오피스텔이긴 한데 주거형으로 나온 것들이 있다는 거죠. 바닥 난방까지 되고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사무실이라는 그 시장 자체는 좀 침체돼 있거든요. 공실도 많고. 그러니까 주거 중심으로 쓰는 오피스텔에 투자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피스텔의 이슈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단 공실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임대 수익률이 한 5%에서 한 6%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무위험 수익이라고 하는 것들, 예금이죠. 예금에 들어가면 요즘 뭐 높은 거는 한 3%대 후반 주잖아요. 그러면 이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 재화의 임대 수익률이 공실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5%라면 그러면 사실은 오피스텔은 공실이 나는 순간 바로 예금 이자만도 못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임대 수익형 자산이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피스텔은 또 이 전세로 내놨을 땐 또 잘 나가거든요. 그런 형태를 고려했을 때 투자 혹은 임대차 개념에서 접근하시는 거라면 공실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거 형태로 쓸 수 있는 활용성이 좀 높은 물건들을 찾으시고 이건 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역세권 중심으로 두셔야 직장인, 대학생 이런 수요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다시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시는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세값도 오르고 월세값도 같이 오르고 이런 상황이라서 어디에 가는 게 더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세입자들은 전세랑 월세 중에서는 어떤 거를 고르는 게 더 좋을까요? 케바케죠. 각각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건데 월세를 찾아야지
혹은 전세를 찾아야지 이제는 결정해 놓고 찾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겁니다. 이제 선순위 담보가 리스크하게 많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인데 대출이 한 2억 5천 이상 껴져 있다. 그러면 이미 절반 이상 깎고 가잖아요. 거기에 이게 경매 들어갔을 때 리스크한 게 항상 이게 감액이 되면서 70% 이하까지 감정평가 대비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 보증금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죠. 선순위 담보권이 있을 때. 선순위 담보권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월세를 하시는 게 유리하죠. 근데 선순위 담보가 없는 깨끗한 집일 경우엔 이 경우는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특히 다가구 주택처럼 구분이 아니고 하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방별로 보증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정보가 투명하지 않거든요. 근데 구분 등기가 돼서 개별 호수별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의 등기부별로 대출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는 선순위 대출이 있을 때 혹은 물론 이제 세금에 의해서도 넘어가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세금 때문에 경매까지 가는 경우는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이제 주의는 필요하긴 합니다만 선순위 담보가 없는 깨끗한 집이라면 뭐 전세에 들어가도 무조건 리스크가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주거의 문제는 위치성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출퇴근 거리, 교육, 그리고 주변 편의시설, 그리고 문화시설 혹은 녹지 이런 것들을 따지잖아요. 어떤 분은 뷰가 더 중요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단이죠. 전세냐 월세냐는 수단인데 선순위 저당권에 대한 것들은 좀 주의하셔라 정도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2025년에 이제 또 많은 부동산 제도들이 달라지는데요. 이 중에서 좀 주목하는 제도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이 책자상에서 제도 변화 부분들을 또 실어놔서 그 중에서 이제 주요한 거 위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금융 쪽에서 한번 보시면 대출 쪽에서 우리가 주담대를 받잖아요. 올해 기점으로 새롭게 이제 신규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50% 낮아집니다. 그건 이제 민감도가 좀 크니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소득 요건이 작년 12월에 한 2억 원까지였다가 지금은 2억 5천까지 범주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가구 소득이 2억 5천이면 사실 웬만한 신생아 가구는 다 커버리지 하는 거잖아요. 물론 9억 원 이하에서 선택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실시가 되는데 이게 7월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이제 변동금리 선택했을 때 가산금리 몇 퍼센트 포인트를 더 줘서 대출 한도를 줄일 거냐에 대한 거니까 이것도 이제 고정금리랑은 또 상관이 없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우회 수단들은 있긴 하다라는 걸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 대상의 주택 드림 대출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6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걸 이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80%까지 저리로 한 2%대 대출로 청년 대상으로 많이 아닌 36세 정도까지 이제 커버리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제 쪽에서는 대부분 연장했습니다. 이제 상생 임대인 제도도 연장했고,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이제 1주택 매입했을 때 이제 주택수에서 배제하는 것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해서 일반 과세하는 것도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쪽에서 민간 쪽에서 이제 공공주택 복합사업 하는 도심 복합사업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공공만 할 수 있게 했거든요.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있고 재건축 쪽에서 안전진단 없이 이제 재건축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6월에 시행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제도상에서 뭐 생활형 숙박시설 작년에 좀 민감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행 강제금 부과하는 것들도 좀 연장이 됐고 그리고 전월세 신장 신고제 이것도 과태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연장이 됐습니다. 과태료를 일단 안 무는 걸로. 그리고 아파트 공시가격 이제 세금 산정 관련해서 하는 것들인데 이것도 지자체 의견을 기존에 좀 안 받았다가 지자체 의견도 받아서 하는 형태들로 변경이 됩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가 일단 소비자들한테 조금 민감한 이슈들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윤지혜 수석 연구원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매부리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구원님께서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세요.